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또 앞서서요. 이번에 참 뜻깊은 특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이 또 6월 25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6.25가 발발한 지 67주년이 되는 것인데, 그 제가 알기로는 한국전쟁에서 가장 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의한, 그러니까 무력에 의한 통일은 안 된다라는 것이 아마 남북한 모두 느꼈던 큰 교훈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그 한일 관계, 이란 관계에도 이어지거든요. 그건 제가 맨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개인적인 소개를 하면은 보통은 자기 소개를 할 때 많은 분들이 학력, 경력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저는 보통 제 자기소개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일본 사람과 결혼해서 몇 년 차, 12년 차이고 딸이 2명이 있고 뭐 이런 걸 이제 말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저는 대학생 때부터 하나의 큰 꿈이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한일 관계 개선해 보겠다라는 큰 꿈이 있었고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제1교포와 결혼하겠다. 그래서 그 제1교포 문제 해결하겠다. 나름 20대 중후반 때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 부분 해결을 못했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졸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큰 방향성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 사실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느낄지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자, 오늘 그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일본 문화의 패턴, 성형의식 살펴본 한일 비교 문화인데요. 이 성형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한일 간에는 다릅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걸 느꼈던 계기가 됐던 거는 일본에 갔었을 때인데요. 일본 사람들은 외모 얘기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침 한국 여자 유학생과 그 다음에 일본 여학생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를 옆에서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일본 여학생이 굉장히 뭐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품위도 있고 교양도 있고 외모도 괜찮은 그런 굉장히 예쁘고 귀여운 여학생이었는데 얼굴에 큰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외모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실례이기 때문에 저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또 한국 유학생이 나름 굉장히 조심스럽게 너는 다 예쁘고 다 좋은데 얼굴에 점이 조금 그렇다. 그거 어떻게 이걸 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저도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외모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얘기를 들었던 해당 일본 학생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더 놀랐던 건 뭐냐면 그 얘기를 듣고 일본 여학생이 했던 말입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나중에 본문에 나옵니다만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몸인데 어떻게 내가 감히 고칠 수 있겠느냐. 오, 무슨 이게 사실은 한일은 유교 문화권이라 합니다만은 일본은 사실 유교 문화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교라는 것이 이런 생활 속에 들어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생활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사후가 됐습니다만은 뭐 신체 발부, 수지부모, 불감 회상, 효즉시야. 그러니까는 몸에 대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손을 안 대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공자님이 효경에서 했다고 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 때 단발령을 일본이 외립니다. 근대화할 때요. 그때 했던 게 차라리 죽을지언정 머리는 자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자의 효경에 나왔던 그 맥락에 같이 하는데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그 말을 일본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잊어버렸는데 그게 하나의 제가 성형에 대한 어떤 화장이든 성형이든 이런 것에 크게 관심을 가졌던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목차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제1부에서는 일본인의 성형의식에서 OX 퀴즈 대회를 해서요. 그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떤 워밍업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인증서도 준비를 했습니다. 일본 문화 전문가 인증서. 그래서 오늘 많이 맞추시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참여도가 좋으신 분한테 요거를 드릴 생각입니다. 나중에 본문은 나중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2부는요, 성형에 대한 일본인의 의식인데 저는 요즘 최근에 패턴을 가지고 일본을 보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뭐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개인차는 다 있습니다. 물론 세대차도 있고요, 지역차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개개인의 그런 차는 다 인정하지만 하나의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속에 공통된 요소, 공통 분모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걸 보통 패턴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와 같은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인류에 쓴 하나의 방법론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 적어도 성형에 대한 것을 패턴으로 한다면 감춘 문화형이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근데 세 번째가 일본 문화 연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 또 제 나름대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학원님들 글쎄요, 이거를 저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오프 대학이든 온라인 대학이든 모든 과에서 있잖아요. 모든 과에서 일본 관련된 과는 폐과 영순입니다. 네, 어머나 말씀나는데 사실입니다. 8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만 들어가면 다 성공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일본만 들어가면 다 실패입니다. 그래서 오프 대학에서 일본만 들어가면 뭐 다 뭐 폐과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하나의 큰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2011년 3월에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진이 다른 지진과 크게 달랐던 점은 뭐냐면 이게 결국은 지진 해일로 인해서 방사능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은 안전하다 하지만 아닙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잠시 여행을 간다든지 잠시 있을 정도로서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도인 것이지 일본 전역이 크게 문제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건 그렇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일본을 연구하는 것이 왜 하느냐? 뭐 쉽게 말하면 일본 전문가라고 하지만은 뭐 4년 동안 배웠다고 전문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보고요. 결국은 일본을 연구함으로써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우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일본인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를 알게 되고요. 일본 문화를 공부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알게 되고 일본을 공부하면서 한국을 알게 되는. 왜냐하면은 굉장히 유사하면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한편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관련된 과를 붐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단지 학문으로만 끝나서 안 된다는 저의 문제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산업화할 수 있느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은 동북아시아 평화 구축 내지는 공동 번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의 일본 문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3부를 두었고요. 마지막 질의응답, 그다음에 참고 문헌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일본인의 성형 의식인데요. 첫 번째 이런 겁니다. 그 일본인은 한국 여성이 피부가 곱고 예쁘다. 물론 성형 그 자체는 아닙니다만 관련이 된 건데요. 자, yes, no입니다. 자, 일본인은 한국 여성이 피부가 곱고 예쁘다고 생각한다. yes일까요? no일까요? Yes. 예, yes입니다. 예.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이 분야를 우리가 산업화하면은 일본한테 뭐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뭐 네일이든 뭐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또 우리가 강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일본 여성은 성형에 위화감이 적다. 예스일까 노일까요? 맞습니다. 위화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본 사람은 성형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 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다시 또 말씀을 드리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한국 여성은 예쁘지만 성형 미인이다라고 일본에서 생각한다. 예스일까 노일까요? 예스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일본 여성은 발목에 신경을 많이 쓴다.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예, 예스입니다. 일본 사람은요, 그 여러 가지 미가 있는데 그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조아시 그래서 다리가 약간 뭐 그 코끼리 발 같다 그러면 굉장히 치욕적인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고요. 반면에 일본 사람은 여기에 굉장히 많이 신경 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본의 어떤 비즈니스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일본인은 정치나 성향에 관한 이야기를 잘한다. 예스일까 노일까요? 노입니다. 정치 얘기 물론 잘하지 않고요. 성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천황에 대한 얘기라든지 스포츠에 대한 얘기는 거의 금기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형에 대한 건요. 잘 아시다시피 그 연예인조차도 나 어디 고쳤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한국에 나와 있는 그 주로 강남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성형외과 병원의 홈페이지와 일본에서 유명한 그 성형외과 홈페이지를 보시면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연예인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했다. 반면에 일본에서는요, 연예인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여섯 번째입니다. 관련된 건데요. 성형을 한 일본 연예인은 자신이 성형했다는 걸 당당하게 밝힌다. 노입니다. 근데 사실 한국도 얼마 전까지는 숨겼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당당하게 얘기를 했죠. 어디 가서 얼마 주고 뭐 했다. 뭐 돈까지는 얘기 안 한다고 치더라도. 근데 이 변화라는 게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다시 한일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굉장히 한국의 변화가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얼마 전까지도 밝히지 않았는데 바뀌었죠. 근데 일본도 언젠가는 밝히겠죠. 하지만 일본은 굉장히 느리게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쓴 그 일본 문화 패턴이라는 데서도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한 번 하면은 그게 쭉 갑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게 나중에 관련이 되냐면은 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류가 좀 붐이 죽었다 하지만 여전히 한류에 대한 그런 그 층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한 번 연예인, 한국에 대한 연예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계속 가져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일관성이랑 관련되는 건데 여하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7번째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더 흥미롭게 왔습니다. 일본 여성은 자기 만족을 위해 성형한다. 성형을 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만족도 되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 여성은 자기 만족을 위해 성형한다. 라고 생각할까요? 아닐까요? 예, 일본 사람 성형은요. 자기 만족입니다. 그러니까는 남을한테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해서 좋으면 한다라는 거죠. 화장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8번째입니다. 한국 여성은 외모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해 성형을 한다. 예스일까 노일까요? 아유, 다 인정해 주시네. 이게 일본 사람이 한국을 비판할 때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너무 외모 중시다. 뭐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가 너무 외모 중시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한국 여성과 한국 사회를 비판하는데 이게 현재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를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겠는데 여하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이와 같이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2부인데요. 자, 성형에 대한 일본인의 그 의식입니다. 감춤 문화회다라 제가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성형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인데요. 뭐 의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제가 경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는 비상 안 하는데 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개인차, 세대차, 지역차 그런 등등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이렇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여성은요. 성형에 대한 부정적인 감각이 아주 강합니다. 너무너무 강합니다. 근데 최근에 나왔던 그 김선호라는 선생님이 여성 외모의 아름다운 인식에 대한 한, 중, 일 비교 문화라는 것을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표본이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표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위를 받을 수 있을 정도라면은 그래도 인정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인용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읽어가면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강조 표시하겠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 여성들이 느끼는 성형에 대한 감정은 성형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의 단일 차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는 이 부정적 인식이 너무너무 강하다. 이거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형을 한 사람들의 외모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인위적이라는 점을 언급한다. 그러니까 성형한 사람들의 그 얼굴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인위적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뭐냐면 일본 사람은 자연스러움과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화장을 할 때도 굉장히 티가 안 나는 화장, 흔히 내추럴한 그런 화장들을 한다라는 그런 말도 또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적으로 우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형을 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미적으로 우수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성형을 한다라는 것이죠. 성형 미인의 심리적 상태 역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형을 한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본인의 외모에 만족을 하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성형에 받게 될 사회적 질타가 두려워서 성형하고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일본 사회 자체 내에서도 성형을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성형을 한다? 얘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점을 뺀다. 물론 예뻐지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너 점 뺐네? 성형했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심리적 부담감이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처럼 예뻐졌는데 어디서 했어?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 자, 제가 금방 앞에서 들었던 건 뭐냐면 그 박사논문에 나왔던 거의 개략적인 설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를 나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구분들은 편의적인 구분입니다. 따라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또는 이제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잠정적으로 편의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회적 측면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역사적 측면, 문화적 측면, 심리적 측면, 미학적 측면. 근데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선행 연구에서 보통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보통 여섯 번째 이런 부분인데요.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인 측면입니다. 금기시가 강하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유교라는 것이 체화되지 못했습니다. 유교가 들어왔지만은 체화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처럼 체화된 게 없는데, 예를 들어 일본 사람이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그 임진왜란 때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한참 싸우던 장군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전장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거를 일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해주거든요. 이런 유교가 체화된 우리 한국과 그렇지 못한 일본인도 불구하고 이 성형에 관련된 거에 한해서는 굉장히 유교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 발부 수지부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이 문자는 쓰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부모에게 물려받은 몸인데 감히 칼을 대다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저도 이런 걸 많이 들었고요. 실제 많은 연구가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사회의 성형에 대한 거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부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한 학우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본어로 성형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성형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뼈의 구조를 뜯어 고치는 이런 성형을 쓰는데 일본의 성형은 뭐냐면은 좀 이렇게 정리한다, 조정한다. 그러니까 뼈를 이렇게 대지 않는다, 칼 대지 않는다 이런 의미의 성형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강남에 가면은요 성형외과 많은 곳 가면은 이 성형을 쓰는 성형외과와 이 성형외과가 반반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실 성형 같은 경우도 한류입니다. 그래서 중국, 뭐 일본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와서 성형하는데 특히 한자 문화권이라 한다면은 특히 일본 대상을 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 있죠.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형 한자를 써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첫 번째가 이 사회적인 유교적인 측면의 성형을 좀 꺼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역사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성형은 누가 하냐? 연예인이나 뭐 이와 같이 뭐 한 사람이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쌍꺼풀 수술이나 코 높이는 수술을 받는 것은 가수나 연예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일반 사람 하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 역사적 측면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하나의 카부키에서 나와 있던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는 성형을 하게 되면 이목구비가 좀 뚜렷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일본 사람에서 이목구비가 뚜렷한 거는 카부키 이런 배우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는 지금식으로 연예인인 것인 거죠.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지 일반 사람 하는 게 아니야라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일관성 문화형이라는 것이죠. 한번 이게 정해지면은 잘 안 바뀝니다. 물론 언젠간 바뀌겠죠. 근데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할 수 있는 게 문화적인 측면입니다. 이런 거죠. 화장술과 패션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화장으로서 감추거나 화장으로서 어떤 독특한 부분을 강조하거나 아니면은 패션 감각으로 충분히 우리가 커버 가능하다. 왜 성형을 해? 이렇게도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측면은요. 심리적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수술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뭐 용감하지 못하는 거죠. 실패하면 어떡해? 뭐 이런 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두려움. 그리고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수술 이후에 다른 사람의 시선. 특히 한국 사람도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문화권인데요. 상대적으로 일본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좀 풀이하면은 신체에 상처를 내는 것에 대한 공포심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성형에 대한 또 죄악감, 열등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형을 한다는 건 나를 바꾼다는 것인데 솔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달리 말씀을 드리면 일본 사회에서는 솔직이라는 게 굉장히 미덕입니다. 근데 성형을 해서 고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솔직하지 못하다라는 거를 말하는 것이고 상대방도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악감,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학적 측면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 사람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미의 기준이 일본은 획일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양성이 있고 자연스러운 미를 추구하고 예쁜 여자가 아니라 귀여운 여자다 이런 말 합니다. 근데 미의 기준이 획일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동의하십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한국에서의 미인이라는 건 굉장히 획일적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미인이야 라는 게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예, 일본 사람이 또 한국 문화를 비판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무 한국의 미는 획일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얼굴을 보면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A유형, B유형, C유형. 근데 그런지 어떤지는 좀 더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일본에서는 획일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인정해 줄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게 바로 다른 게 뭐냐면 일본은 사실 한국도 단일 민족인지 아닌지는 논쟁의 소지가 있는데 일본은 정말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북쪽의 홋카이도는 또 다른 민족, 아이누라는 민족이 있고요. 밑에 오키나와 가면 또 ryukyu 그쪽이 또 있고요. 큐슈 쪽 같은 경우 또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일본은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섞인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얼굴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미의식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획일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맞고요. 자연스러운 미추구라는 것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일본에서는 예쁜 여자가 아니라 귀여운 여자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예쁜 게 아니라 귀엽다라는 것이죠. 이 귀여움에는 여러 가지 귀여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송곳니가 나도 귀여워요. 서양 사람에 보면은 송곳니는 반드시 빼야 될 입니다. 왜? 드라큘라 같으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송곳니도 귀여워요. 매력 포인트죠. 그래서 하고 있고요. 키가 작은 것도 매력 포인트고요. 귀엽고요. 뚱뚱한 것도 매력이고요. 키가 작은 것도 키가 큰 것도 모든 게 다 매력 포인트라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 상당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은 바로 예쁜 게 아니라 귀여움이라는 그런 큰 범위 내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는 것이죠. 개인 차에 굉장히 차가 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반복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연미다. 이 자연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태어났을 때 가지고 난 게 가장 최고의 미다. 그다음에 성형수를 하는 거는 솔직하지 못하다라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고난 숙명을 거스르는 발칙한 것이다. 다른 사람 속이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도 성형수술을 잘 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지 일본 사람이 성형수술을 할 때 한국에 와서 살짝 하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이 많은 앞으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굴보다 마음을 보는 사회다. 근데 이거는 많은 일반적인 일본 사람이 말하고 있고요. 많은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은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는 거야. 그래서 성형하지 않아. 납득하십니까? 근데 제가 이번 특강을 준비하면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일본 사람은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본다 하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너 내 마음 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야, 난 네 얼굴 보고 결혼한 거야 라고 했는데요. 여하튼 이 마음이라는 거에 굉장히 강조를 둡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죠. 일본인과 일본 문화는요, 얼굴보다 마음을 중시한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합니다. 미인은 사흘 만에 질린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잠언 비슷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반면에 우리는 이런 말은 있죠. 보기 좋은 떡이 모두 좋다. 이건 결국은 이 겉으로 보이는 거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일반적으로 옷을 잘 입어요. 그것도 그만큼 센스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좀 더 많이 발전시키면 세계적인 경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어떤 건물 같은 걸 보면은요, 겉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사람이 보지 않은 뒷모습 보면은 조금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여하튼 간에 특히 일본 사람이 성형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얼굴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한국 사회에서는 동의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는 그렇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 6번째인데요. 이 남성과의 연관적 측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 같은 경우도 어떤 여성이 어떤 신경을 많이 쓰는 것, 또는 일본 사람이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물론 그런 개인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 반대는 또 남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걸 말씀하기 전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최근에 탁현민이라는 사람이 좀 최근 오래된 겁니다. 남자 마음 설명서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최근에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왜 문제됐냐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저도 이거를 읽어봤는데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 탁현민이라는 분이 개인적으로 느꼈던 연애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인 거죠. 물론 개인적인 경험이긴 합니다만 뭐 대충은 뭐 한국 남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좀 있긴 있는데 이러이러한 여자가 인기가 있다. 이러이러한 여자가 한국 남자한테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라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탁현민 씨가 쓴 남자만 설명서에 나와 있던 이러이러한 사람이 여자가 인기가 있다라는 부분과 저의 관찰과 제가 봤던 또는 제가 어떤 참고했던 그런 참고문헌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와는 거의 겹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일본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은 예쁜 여자 아닙니다. 물론 귀여움 좋죠. 몸매가 좋으면 좋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리를 잘하는 여자입니다. 물어봅니다. 왜 그래? 그랬더니 한두 해 살 것도 아니고 평생 살 건데 요리 잘해야지. 근데 한국 남자 같은 경우는요. 저 같은 경우도 아내와 결혼할 때 요리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맛없으면 사 먹으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맛없으면 내가 하면 되지. 물론 잘하진 않습니다만. 근데 일본 사람은 남자는 여기에 신경 쓰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나머지 보를 보면은 굉장히 일본 남자가 보수적이다라는 부분을 이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물론 일본 남자도 요리를 잘하는 남자가 많은데요. 여하튼 간에 요리를 잘하는 여자가 좋다. 두 번째는 애교 있는 여자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에서 조금 겹칠 수가 있는데요. 여하튼 일본 여자 하면 애교 많다고 하는데 하여튼 일본적인 애교인 거죠. 세 번째는 눈치 빠른 여자. 이 눈치 빠른 건 이런 겁니다. 남편이 좀 맥주를 마시고 싶어요. 그럼 딱 눈치를 보고 맥주를 싹 갖다 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제 아내도 조금 합니다. 눈치를 본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읽는 그런 어떤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남자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여자. 예. 그러니까는 남자가 얘기할 때는 끝까지 들어주고 아 그래라고. 물론 자기 의견 잘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견 말하면은 싸움 나기 때문에 그냥 들어주는 거죠. 긍정하든 부정하든. 그 다음에는 남자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여자. 이런 걸 들면은 아마 한국의 많은 여자 여성분들이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뭐 이 땅에 다 있어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인데요. 일본어로 츠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츠쿠스라면 이런 거죠.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내가 죽으라는 말을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할게. 네가 시킨 거 다 할게. 라는 츠쿠스라는 말이 그런 말인데 이게 남자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여자. 근데 한국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요리 잘하고 애교 있고 눈치 빠르고 남자에게 잘 들어주고 남자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여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일본에서는 인기가 많은. 따라서 성형수술 안 해도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으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여자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어쩌면은 일본 사람이 성형하지 않는 부분하고 관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사람을 성형하지 않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하긴 하는데요. 또 여러 가지 또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일본 문화 연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좀 더 이제는 실용적인 부분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일본에서 귀엽다고 하는 한국 연예인이 있습니다. 사실은 맨 처음에 준비할 때는 사진까지 준비했는데 이게 공적인 거 나중에 유튜브 같은 거 생각했기 때문에 사진을 뺐습니다. 자, 일본 사람이 생각하는 예쁜 게 아닙니다. 예쁜 게 아닙니다. 귀엽다라는 한국 연예인 세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누가 나올까요? 여러 가지 사람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과 실제에 나온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겹치나 살펴보겠습니다. 1위 나와주세요. 이영애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연스러운 미인인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전지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김태희입니다. 물론 다 유명하죠. 물론 다 미인이고 예쁩니다. 누가 봐도 그렇다라는 건데 그 수많은 한국 연예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탑3가 이 세 사람입니다. 자, 일본에서 귀엽다고 하는 연예인 랭킹이 있습니다.
이 사실 그 핑키라는 그런 이 홈페이지가 있는데 나중에 핑키를 한번 쳐보시면 나올 겁니다. 사실 여기서는 사진이 있었는데 또 사진을 또 쓰는 건 좀 그래서 이 사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공통점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혹시 학우님들 같은 경우는 그 NHK를 보시나요? 그 NHK의 아침 8시에 그 아침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보십시오. 그 아침 드라마에 나와 있는 주인공 항상 여자입니다. 20대 초반의 여자가 항상 나오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청순한 그런 얼굴이면서요.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건강합니다. 마음도 건강하고요. 몸도 건강합니다. 이런 건강미, 청순미, 그 다음에 쌍꺼풀이 되어 있습니다. 성을 했든 안 했든 그러니까 얼굴, 눈이 커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청순하면서 건강미를 가지고 눈이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본적으로 귀엽다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 랭킹이 쭉 있는데 이분 제가 사진을 올리지 못했고요. 그 핑키를 보시면 충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1, 2, 3위까지는 그런 대로 인정하겠는데 그 이하 쭉 10위까지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의 의식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국제 미용 성형수술 협회 ISPSP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국제적인 그 미용, 그러니까 전문 미용 성형외과들로 구성된 그런 국제 기구가 있는데 여기에 2014년도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일본이 들어간 자료가 있기도 하고 없는 자료도 있긴 하는데 가장 최근 게 2014년 자료입니다. 2014년 자료를 보면서요. 성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국가별 성형 건수입니다. 보시면은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1년간, 그러니까 2014년도죠. 406만 건. 그 다음에 브라질입니다. 미국은 그럴 것 같은데 브라질 들어가고요. 일본, 한국입니다. 건수로 보면 한국이 세계적 4위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 인구가 1억 2천이죠. 우리가 약 5천만이죠. 북한 빼고요. 그러면 2.4배입니다. 그걸 감안하면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많이 한다는 것은 뭐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한다는 것인데 그 다음 볼 건 뭐냐면요. 말씀드린 건 칼을 대느냐 안 대느냐 그걸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수술과 이때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칼을 대는 미용 성형이고요. 비수술은 흔히 말하는 시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치 성형 뭐 이런 건데요.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한국은 총 건수가 이제 98만 건 중에서요. 수술 성형 칼을 대는 게 45%. 비수술 성형, 그러니까 칼을 대지 않는 성형 수술, 푸티 성형, 뭐 또 시술 이런 게 55%로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 보시면 총 126만 건 중에서요. 칼을 대는 수술이 26%고요. 74%, 거의 뭐 80% 가까운 수술이 그냥 흔히 말하는 시술, 푸티 성형입니다. 칼을 대지 않는 성형입니다. 이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미용 성형을 하기는 하되 우리처럼 수술 성형이라기보다는 비수 성형을 선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한국에서는 이쪽 부분에 신경을 써서 우리가 산업화를 해서 일본의 수요를 끄집어 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일본의 수술 미용의 경향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쭉 있는데요. 뭐 코, 지방 이식, 지방 제거, 안면 이런 부분은 거의 나중에 한국 비슷한데 물론 뭐 쌍꺼풀도 있고요. 가장 큰 게 쌍꺼풀입니다. 여기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쭉 비슷한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이쪽이 등장하는데 일본에서는 이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체형적인 면에서의 한일 간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여하튼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일본의 비수술 미용 성형입니다. 아까 뿌티 성형, 시술인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쭉 있는데 가장 많은 31만 건이 제모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일본 사람은 뭐냐면 체모에 대해서 좀 더 우리말 순수 우리말 쓰면 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1만 건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여와 같이 굉장히 알려져 있는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국과 비교해 보면은 거의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제모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쪽 분야를 산업화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일본 사람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냄새입니다.
여긴 드러나고 있지 않는데요. 일본 사람은 이 채모, 털과 이 냄새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따라서 이 제모에 관련된 그런 산업과 이 그 냄새를 없애는 이런 산업 같은 경우는 일본이 굉장히 발달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좀 더 신경을 쓰면은 경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샵이 조금 실제 한국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다르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의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그럼 왜 일본 사람들은 비수술 성형, 그러니까 시술 또는 뿌띠 성형을 성용하느냐라는 것이죠.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요, 이쪽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걸 갖다 하나의 치료 행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뭘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는 치료를 받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노력하면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노력하면, 그러니까 나를 속이는 게 아니야. 노력하면 되는 거야. 달리 말씀드리면 화장하고 비슷한 거야 라고 하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쪽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그 일본 문화를 아까 말씀드린 거 어떻게 하면 산업화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최근까지는 많이 했던 게 의료 관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를 하면서 관광을 하는 거였는데 이런 부분은 많이 되어 있는데 저는 하나를 더 넣습니다. 뷰티를 넣은 거죠. 뷰티 쪽은 우리가 강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방향을요. 물론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좀 더 이런 쪽에 더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의 방향성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비수술 이쪽도 있습니다만은 의료 뷰티 쪽으로 우리가 좀 더 하면은 이쪽에 더 상당히 우리가 경쟁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신경을 쓰면 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눈썹 문신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저항감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산업화 또 발목 미용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많이 좀 경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한류를 활용한 그런 산업화입니다. 특히 동방신기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노숙을 하면서까지 동방신기의 그 콘서트를 본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우리가 많이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관련되신 부분 같은 경우는요, 한국 전통 문화까지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하나의 세트로서 상품화하시면은 상당히 경쟁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단순히 미용만이 아니라 미용과 한국 전통 문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와서 미용도 하지만은 이쪽 부분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좀 더 시너지가 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부가 있겠죠. 특히 산업화 말씀을 드리면 장애입니다. 이 장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얼마나 오래 했는가. 혹시 미용샵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관광산업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가 얼마나 오래 했나를 많이 강조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오게 하는 거죠. 일본 사람 한 번 오면은 계속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얼마나 오래 했고 한 번 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귀엽다라는 부분을 키워드로 하시면 많은 부분에 산업화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신뢰성 부분인데 좀 더 일본에서 말씀을 드리면 세련된 유니폼입니다. 유니폼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신뢰성을요, 유니폼, 옷, 제복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의료나 아니면 관광을 하실 것 같은 분들은 그런 제복, 유니폼에 많이 신경을 의외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흰 유니폼, 흰 거 같은 거는 굉장히 그 신뢰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쓰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경제성 여러 가지 있는데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면 우리식 홈페이지가 아니라 일본식 홈페이지를 구축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끝이 아니라 이 사후에도 우리는 여기까지 한다. 뭐 관광이든 미용이든 이후까지 우리는 여기까지 신경을 쓴다는 부분을 많이 어필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님들한테는요, 만약에 한 번 오시고 간 다음에는 이메일 같은 거 보내지 마십시오. 편지, 아날로그식 접근입니다. 손편지를 써주면은 많은 분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우리가 많이 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만약에 일본 내에서의 그런 관광객이라든지 아니면 뷰티 관련된 미용 관련된 부분을 산업하신다면은 한류 잡지라든지 일본 언론과 인터뷰, TV 소개, 출판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이름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자동차가 일본에서 많이 안 팔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이름과 마크도 관련이 됩니다. 근데 여하튼 여기서 이제 이름하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한국 자동차 중에서 모 기업이 나마스라는 자동차가 있는데요. 이런 자동차 만약 이 이름대로 일본에 진출한다면 100점 100패입니다.
다 일본어를 아신 분은 알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샴푸에 이런 게 있죠. 리엔이라는 샴푸가 있는데요. 이 이름 그대로 가면은 100점 100회입니다. 왜 그런지는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마스죠. 일본어로 나마스 하면은 다마스입니다. 뜻이 뭘까요? 속이다라는 거죠. 이 차를 보면 속이다라는. 그럼 속여서 차를 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리엔입니다. 연을 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혼한다는 말입니다. 뷰티 한번 했다고, 성형 한번 했다고 이혼하겠습니까? 이름, 나 지금 마크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름이라든지 마크라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일본의 문화를 반영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본학, 일본 문화든 일본어들 지금 일본어, 일본 문화를 우리 학과에서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산업화와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이 학문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큼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문화 연구를 통해서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단편적인 얘기는 합니다만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는 마무리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조하면은 연예인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관광지 개발 같은 경우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마무리 들어가겠는데요. 일본 문화 연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공부가 공부로만 끝나는 것도 좋죠. 좋은데요. 이왕 하는 거라면은 결국은 우리의 공부가 산업화 내지는 창업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다른 문화, 다른 외국과의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 문화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타문화 이해를 토대로 동북아시아의 평화 구축과 공동 번영. 근데 좀 막연하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저의 꿈입니다. 일본 문화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꿈은 뭐냐면요. 이 책이 하나의 첫 번째 시발이었는데 이걸 읽으면서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하나의 에세이랑 문학 작품으로 어떤 좀 문장 속에서 감동을 느끼는 그런 걸 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썼는데 많은 분들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 해주신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재미있다, 알기 쉽다라고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문장이 좋다 이런 부분은 아직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부족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한 2년 후에 낼 거는 일본인의 행동 패턴입니다. 일본인의 행동, 물론 이것과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본 사람이 행동을 할 때는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는 행동 패턴. 그래서 그거를 쓸 생각인데 그 2년 후에는 재미있고 알기 쉽고 문장도 좋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